엄마, 이제 갈게요. 안 돼. 아직 가지 마. 엄마 여기 있어. 다음에 또 올게요. 엄마. 이제 그만 가자, 여보. 어머님, 저희 이제 가볼게요. 남편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귓전을 파고들었다. 나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을 억지로 떼며 투명한 강화유리 너머로 희미해지는 엄마의 얼굴을 눈에 새겼다. 방금 전까지 내 손을 붙들고 수연아, 집에 가자. 응? 나 여기 싫어. 무서워. 라며 아이처럼 칭얼대던 엄마였다. 그 작은 손을 떼어내고 돌아서기까지 지난 30년의 세월보다 더 길고 혹독한 시간이 걸렸다. 어머님, 저희가 곧 다시 올게요. 불편한 거 있으시면 바로 이벨 누르시고요. 새하얀 유니폼을 입은 젊은 요양보호사가 사무적인 친절함으로 엄마의 팔을 부축했다. 엄마는 영문도 모른 채 마지막 구명줄이라도 되는 양내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 애처로운 손짓을 외면한 채 나는 남편의 재촉에 이끌려 면회실을 나섰다. 등 뒤로 철컥하고 쇳소리와 함께 굳게 닫히는 문. 그 소리는 마치 내 인생의 한 챕터가 강제로 찢겨나가는 단말마처럼 들렸다. 나는 오늘 30년간 내 삶의 이유이자 족쇄였던 엄마를 이곳에 버렸다. 경기도 외곽의 늘봄 요양원. 이름과는 달리 봄의 따스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곳. 소독약 냄새와 노인 특유의 채취가 뒤섞인 공기,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 무표정하게 오가는 사람들. 그 낯선 풍경 속에 엄마를 섬처럼 홀로 남겨두고 나오는 길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남편은 몇 번이나 내 눈치를 살피더니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잘한 결정이야. 당신도 이제 좀 숨통 트고 살아야지.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 위로랍시고 건넨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숨통이라니. 내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엄마의 숨통을 조른 것만 같은 끔찍한 죄책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대답 대신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어지러웠다. 마치 내팽개쳐진 내 인생의 지난 시간들처럼. 불과 10년 전 엄마의 손을 잡고 이 길을 함께 걸었다. 시장에 들러 저녁 찬거리를 사고 갓 튀겨낸 꽈배기를 하나씩 입에 물고 웃으며 걸었다. 그때 엄마는 내게 말했다. 우리 수연이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발목 잡혀서 어떡하니. 얼른 돈 모아서 내 피아노 학원 다시 차려야지. 그 말이 현실이 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엄마의 따뜻한 격려에 잠시나마 꿈을 꾸곤 했다. 그러나 야속한 세월은 엄마의 총기는 물론 그 다정했던 약속마저 앗아갔다. 당신 듣고 있어? 수철이한테도 전화했어. 어머니 잘 모셨다고. 누나가 고생 많았다고 자기가 생활비는 조금 더 보태겠다고 하더라. 남동생 수철이. 미국에서 번듯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성공한 아들로 살아가는 녀석.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들어와 용돈 몇 푼 쥐어주고 가는 것으로 아들의 도리를 다했다고 믿는 놈이다. 엄마의 기저귀를 한 번 갈아본 적 없고 밤새 잠 못 이루고 배회하는 엄마 곁을 지켜본 적도 없으면서 그저 돈으로 모든 책임을 가름하려 한다. 그가 보내오는 생활비가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돈의 무게만큼이나 내 가슴에는 깊은 응어리가 쌓여갔다. 수십 년간 이어진 이 독박 간병은 오롯이 장녀인 내 몫이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가 멈춰섰다. 익숙한 우리 집 1302호. 하지만 오늘은 그곳이 지독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짧은 순간 나는 차라리 이대로 영원히 문이 열리지 않기를 바랐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나를 맞은 것은 싸늘한 정막이었다. 언제나 양 냄새와 은은한 음식 냄새, 그리고 엄마의 희미한 채취로 가득했던 공간. 늘 현관 센서 등이 켜지면 우리 딸 왔니? 하고 거실에서 들려오던 목소리가 이제는 없었다. 그 절대적인 부재가 주는 공허함이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남편은 그런 내 어깨를 두어 번 토닥여주고는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만의 방식으로 나를 배려하고 있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나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한참을 현관에 서서 텅 빈 집안을 둘러보았다. 거실 한쪽 늘 엄마가 앉아 계시던 낡은 가죽 소파.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팔걸이와 움푹 꺼진 자리가 마치 엄마의 잔상처럼 선명했다. 벽 곳곳에 남편이 설치해준 안전 손잡이, 밤에도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붙여둔 야광 스티커, 약 먹는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 달력에 빼곡히 적어둔 빨간 동그라미들. 집안 모든 사물이 지난 30년간의 내 삶이 엄마의 간병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분명 해방감이었다. 이제 더는 새벽에 엄마의 헛기침 소리에 놀라 깨지 않아도 된다. 하루 3번 약을 챙겨 먹이려 실랑이를 벌이지 않아도 된다. 잠시 한눈판 사이 집을 나설까봐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된다. 나를 아가라고 부르며 알아보지 못하는 엄마의 텅 빈 눈동자를 마주하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 이 끔찍한 자유. 나는 스스로의 생각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김수현, 너는 어떻게 엄마를 버려두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넌 천하의 불효녀야. 죄책감이 날카로운 채찍이 되어 스스로를 후려쳤다. 저녁 시간이 되었다. 늘 이 시간이면 믹서에 부드럽게 간 영양죽을 끓이거나 입안이 헐었을까 싶어 맵지 않은 생선살을 발라내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오늘 주방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가장 안쪽에 넣어두었던 낙지볶음 양념팩을 꺼냈다. 남편과 내가 좋아하지만 매운 냄새 때문에 엄마를 모신 뒤로는 단 한 번도 집에서 해먹지 못했던 음식이었다. 지글지글 프라이팬 위에서 시뻘건 양념과 낙지가 뒤엉키며 매캐한 연기를 피워 올렸다. 그 자극적인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다. 마치 지난 세월 묵혀두었던 나의 욕망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다. 나는 허겁지겁 밥을 퍼서 그릇에 담고 갓 볶아낸 낙지볶음을 밥 위에 가득 올렸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마치 누군가에게 빼앗길세라 개걸스럽게 밥을 입안으로 밀어넣었다. 맵고 짜고 달았다. 너무나 자극적인 맛. 첫 술에 기침이 터져나왔고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뜨거운 밥과 매운 낙지볶음을 삼킬수록 더 많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었다. 내가 잃어버린 30년의 세월이었고 포기해야만 했던 내 인생의 맛이었다. 젊은 시절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먹던 바로 그 맛. 남편과 연애할 때 일부러 더 맵게 해달라고 주문하며 땀을 뻘뻘 흘리던 그 순간의 기억이었다. 흑흑. 결국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식탁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음식을 먹는다는 기쁨 때문인지 혹은 그 두 가지 감정이 뒤섞인 혼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안방에서 나온 남편이 말없이 내 옆에 앉아 휴지 한 장을 뽑아 건넸다. 그 무심한 위로가 차라리 고마웠다. 그날 밤 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물을 가득 받은 욕조에 몸을 담갔다. 언제 엄마가 부를지 몰라 샤워조차 5분 안에 끝내야 했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김이 서린 욕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눈가의 깊은 주름, 삶의 고단함이 새겨진 마른 어깨. 한때는 피아노에 검고 흰 건반 위를 우아하게 날아다니던 내 손은 이제 거칠고 투박한 간병인의 손이 되어 있었다. 나는 잃어버린 내 청춘을, 짓밟힌 내 꿈을 그 뜨거운 물속에 모두 녹여버리고 싶었다. 한참을 물속에 있다 나와 젖은 머리 그대로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켰다. 늘 엄마가 좋아하는 트로트나 옛날 드라마가 고정되어 있던 채널. 나는 리모컨을 들어 망설임 없이 최신 영화 채널로 돌렸다. 주인공들이 뭐라고 소리치는지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이 모든 사소한 자유가 주는 낯선 쾌감과 동시에 밀려드는 지독한 외로움에 몸을 떨었다. 밤 11시. 이제 곧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이었다. 평소 같으면 엄마를 눕히고 밤새 뒤척이다 깨지 않도록 이불을 고쳐 덮어주고 머리맡에 물컵을 놓아두어야 할 시간. 나는 습관처럼 몸을 일으켜 엄마의 방문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손잡이를 잡으려다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 방은 이제 비어 있었다.
차마 문을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문틈으로 새어나올 엄마의 부재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내 방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을 맞추지 않고 한 번도 깨지 않고 두 발을 쭉 뻗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지독한 죄책감과 달콤한 해방감이 뒤엉킨 채 나는 꿈조차 꾸지 않는 완벽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새벽의 푸른빛이 암막 커튼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눈꺼풀을 간지렸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이상했다. 온몸이 솜처럼 무거웠다. 지난밤 나는 난생 처음으로 죽은 듯이 잠들었다. 중간에 깨서 엄마의 기척을 살피지도 화장실 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롯이 나만을 위한 완벽한 휴식. 하지만 그 달콤함의 대가는 실로 혹독했다. 눈을 뜨자마자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쏠리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과 함께 죄책감이 심장을 찔렀다. 엄마는 그 낯선 곳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텐데 나는 어떻게 이토록 편히 잠들 수 있었을까? 스스로가 짐승처럼 느껴졌다. 30년간 나를 키우고 나 때문에 평생을 희생한 엄마를 차가운 시설에 밀어넣고 돌아와 나는 고작 하룻밤에 단잠을 탐한 것이다. 이기심이 온몸을 잠식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허둥지둥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나갔다. 남편은 벌써 일어나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안경 너머로 눈을 들어 물었다. 일어났어? 어젯밤엔 잘 잤나 보네. 얼굴이 폈어. 악에 없는 그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날아와 박혔다. 얼굴이 폈다고? 내 뻔뻔함이 얼굴에 드러나기라도 한단 말인가? 나는 대답 대신 주방으로 가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울분을 억지로 삼켜냈다. 이대로는 안 됐다. 이 죄책감을 씻어내기 위해, 나 자신을 벌하기 위해 무언가 해야만 했다. 시선이 굳게 닫힌 엄마의 방문으로 향했다. 그래, 저 방을 치우자. 엄마의 흔적을 내 손으로 지워 없애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그것이 내가 받아야 할 벌이었다. 나는 고무장갑을 끼고 쓰레기 봉투를 든 채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엄마의 방문 손잡이를 잡았다. 삐거덕 마이너스 하고 낡은 경첩이 우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순간 익숙하지만 이제는 주인을 잃은 냄새가 훅 끼쳐왔다. 엄마가 늘 바르시던 동백기름 로션 냄새, 파스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엄마의 채취가 뒤섞여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삶의 공간이었던 이곳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멈춰버린 유적지가 되어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가장 먼저 옷장 문을 열었다. 색이 바래고 보풀이 인 낡은 내복들, 무릎이 툭 튀어나온 몸빼 바지, 외출할 때마다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입으시던 보라색 카디건. 옷 하나하나에 엄마와의 기억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젊은 시절 시장 좌판에서 옷을 팔던 엄마는 누구보다 옷맵시에 신경 쓰던 멋쟁이였다. 그랬던 엄마가 언제부터인가 오직 편한 옷만 찾기 시작했다. 당신의 멋과 욕망을 버리고 오직 엄마와 할머니라는 역할의 껍데기만 남게 된 것이다. 나는 차마 그 옷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지 못하고 도로 옷장 문을 닫았다. 다음은 화장대였다. 먼지 쌓인 거울 앞에는 뚜껑이 달아빠진 크림통과 빛바랜 립스틱 한 자루가 전부였다. 그 옆에는 빛과 함께 머리카락이 한 움큼 엉겨 있었다. 나는 그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희끗희끗한 백발. 이 머리카락의 주인은 나를 위해 평생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애썼다. 문득 20여 년 전에 어느 날이 떠올랐다. 피아노 학원을 겨우 꾸려가며 두 아이를 키우던 시절, 나는 일과 육아 그리고 시시때때로 편찮으시던 엄마를 돌보느라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그날도 열이 펄펄 끓는 아들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려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냄비를 새까맣게 태우고 있었다. 연기가 자욱한 집안에서 나는 아들을 등 뒤에 매달고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나 너무 힘들어. 내 고함에 놀란 엄마는 겁먹은 아이처럼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날 밤 잠든 엄마의 머리를 빗겨주다 나는 처음으로 엄마의 정수리에 난 하얀 새치들을 발견했다.
내 이기적인 절규가 엄마의 머리를 하얗게 물들인 것만 같아 나는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다. 그때였다. 따르르릉 마이너스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과거의 상념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발신자 표시에 뜬 김수철이라는 이름. 미국에 사는 남동생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누나, 나야. 엄마는 좀 어떠셔? 괜찮으시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목소리는 너무나 멀고 평온했다. 마치 남의 집 이야기를 묻는 사람처럼. 그냥 계셔. 에이, 누나도 참. 잘하신 거야.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이제 누나도 좀 쉬엄쉬엄해.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말하고. 내가 이번 달 생활비 보낼 때 좀 더 넉넉하게 보낼게. 고생. 돈. 동생에게 엄마는 언제나 그 두 단어로 귀결되었다. 그에게 부양이란 매달 정해진 날짜에 돈을 붙이는 행위일 뿐이었다. 엄마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밤새 잠꼬대를 하는 엄마를 다독이고 딸인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텅 빈 눈동자를 마주해야 하는 이 지독한 현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와서 이 원망을 쏟아낸들 무엇이 달라질까? 아니, 괜찮아. 내 사업이나 신경 써. 애들은 잘 있고? 그럼. 잘 있지. 아무튼 누나, 너무 마음 약해지지 말고. 그게 엄마를 위한 길이기도 한 거야. 알지? 또 전화할게. 툭.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엄마를 위한 길. 모두가 그렇게 말했다. 남편도 동생도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그렇게 세뇌하려 애썼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넌 엄마를 버렸어. 내 편하자고 엄마를 내다버린 거야. 나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다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제 남은 것은 방 한쪽을 묵직하게 차지하고 있는 낡은 자개 서랍장이었다. 엄마가 시집 올 때 해왔다는 엄마의 젊은 시절과 인생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가구였다. 까맣게 오칠한 바탕 위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자개 장식이 세월의 흐름 속에 군데군데 빛이 바래고 떨어져 나갔다. 마치 엄마의 인생처럼. 나는 마른 걸레로 서랍장 위 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서랍을 열자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엄마의 낡은 속옷과 양말이 나왔다. 두 번째 서랍에는 빛바랜 가족사진 앨범들이 있었다. 앨범을 펼치자 흑백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엄마 아빠 그리고 내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나타났다. 사진 속 엄마는 참 고왔다. 나는 엄마의 젊은 시절을 본 기억이 거의 없었다. 내 기억 속 엄마는 언제나 나를 위해 희생하고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엄마일 뿐이었다. 세 번째 서랍, 네 번째 서랍을 차례로 열며 엄마의 흔적들을 정리해 나갔다. 그러다 마지막 가장 아래 칸에 있는 서랍에 손이 닿았다. 유독 뻑뻑해서 좀처럼 열리지 않던 서랍이었다. 어릴 적 호기심에 열어보려다 엄마에게 된통 혼이 난 뒤로는 한 번도 열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곳이었다. 오늘따라 그 안이 궁금했다. 나는 양손으로 손잡이를 꽉 잡고 온 힘을 다해 서랍을 잡아당겼다. 마이너스. 오래된 나무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와 함께 수십 년간 닫혀있던 서랍이 마침내 무겁게 열렸다. 서랍 안쪽에서 퀴퀴한 먼지 냄새가 피어올랐다. 안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 낡은 손수건 몇 장과 내가 어릴 적 썼던 베네 저고리가 전부였다. 실망스러운 마음에 서랍을 닫으려던 순간 베네 저고리 아래 깔린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고운 비단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누렇게 빛바랜 편지 봉투 하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는 얇고 바싹 말라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위에는 힘겹게 눌러 쓴 듯한 익숙한 글씨체가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내 딸 수연에게. 엄마의 글씨였다. 하지만 내가 알던 최근의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글씨가 아니었다. 아직 정신이 온전하던 시절에 또박또박 힘있는 엄마의 필체였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봉투를 뒤집었다. 봉투는 봉해져 있지 않았다. 마치 언젠가 내가 열어볼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조심스럽게 봉투 안에서 접힌 편지지를 꺼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곤두서는 기분이었다. 이 얇은 종이장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두려움과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조심스럽게 봉투 안에서 곱게 접힌 편지지를 꺼냈다. 세월의 무게에 바싹 마른 종이는 금방이라도 바스라질 듯 위태로웠다. 손끝에 닿는 감촉만으로도 이 안에 담긴 시간이 얼마나 길고 깊은지 짐작할 수 있었다. 온몸의 신경이 바늘처럼 곤두서는 기분이었다. 숨을 내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채 나는 천천히 편지지를 펼쳤다. 방 안을 떠다니던 먼지들이 창문으로 스며든 햇살에 반짝였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내 심장 소리와 종이가 스치는 미세한 소리만이 고막을 울렸다. 그리고 마침내 엄마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눌러 쓴 푸른 잉크의 흔적. 사랑하는 내 딸 수연에게. 첫 줄을 읽는 순간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솟았다. 엄마. 이 편지를 썼을 때 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수연아, 이 편지를 내가 읽을 때쯤이면 나는 더 이상 내 엄마 박영옥이 아닐지도 모르겠구나. 어쩌면 그저 숨만 쉬는 껍데기만 남아 너를 힘들게 하는 늙은 짐이 되어 있겠지. 이걸 쓰고 있는 지금도 자꾸만 깜빡깜빡한다.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단골 가게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심지어는 내 아이들 이름까지도 입안에서 맴돌다 사라지곤 한단다. 의사가 그러더구나. 머릿속에 지우개가 생기는 병이라고. 내 기억, 내 생각,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조금씩 지워져 언젠가는 백지가 되어버릴 거라고. 편지의 시작부터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10년 전. 그래, 어렴풋이 기억이 났다. 엄마가 부쩍 건망증이 심해져 동네 병원에 갔던 날. 의사는 노인성 우울증이나 단순 건망증 같다고 했지만 엄마는 그날 이후 며칠을 알아누웠다. 당신은 이미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올 그 끔찍한 병의 전조를. 나는 그저 나이 탓이려니 내가 더 잘 챙겨드리면 괜찮을 거라며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엄마는 홀로 그 차가운 진실 앞에서 당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렵다, 수연아. 내가 너를 잊게 될까봐, 내 아빠를 잊고 내 평생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무섭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건 그런 내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너를 불행하게 만들게 될까봐 겁이 나는 거란다. 너는 내게 항상 아픈 손가락이었다. 똑똑하고 재주 많던 내 딸. 그 고운 손으로 피아노를 칠 때마다 엄마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동네 사람들이 다들 너를 천재라고 했지. 내가 멋진 피아니스트가 되어 무대에 오르는 상상만 해도 배가 불렀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다.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쳐내고 다시 편지에 시선을 고정했다. 피아노.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픈 단어. 결혼 후에도 놓지 않으려 작은 학원을 차렸지만 아이들 양육과 점점 손이 많이 가는 엄마를 돌보느라 결국 10년 전문을 닫아야 했다. 나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잃어버린 꿈에 대한 미련과 원망이 검은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그런데 엄마는 나의 그 속마음까지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 못난 어미가 내 날개를 꺾어버렸구나. 남편 일찍 여의고 너 하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았다. 내가 결혼해서도 이 늙은 어미를 모시겠다고 했을 때 나는 기뻐서 눈물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때 내가 너를 독립시켰어야 했는데, 내 인생을 살게 놓아주었어야 했는데, 내 이기심이 너를 평생의 간병인으로 만들었다.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아와 내 저녁상까지 차리던 내 지친 얼굴이 아이들 돌보랴, 내 병수발하랴 하루도 맘 편히 잠들지 못하던 내 서름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구나.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 내가 소리 없이 화장실에서 혼자 울던 밤들도 다 알고 있었어. 미안하다, 내 딸아. 정말 미안하다. 아, 엄마. 나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 나왔다. 아니라고, 엄마 탓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내가 선택한 삶이라고 단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한 적 없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나는 힘들었고 원망했고 내 삶이 지긋지긋하다고 수없이 생각했다. 그리고 엄마는 치매에 걸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던 엄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내 깊은 절망과 슬픔을, 그 아픈 속내를 전부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편지를 든 채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더 이상 읽어 내려갈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읽어야만 했다. 이것은 엄마가 온전한 정신으로 내게 남긴 마지막 목소리였다. 수연아, 의사가 그러는데 이 병이 심해지면 사람을 못 알아보고 성격도 변하고 심하면 자식에게 못된 짓도 하게 된단다. 만약 내가 너를 몰라보고 욕을 하거나 너를 힘들게 하거든 부디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라. 그건 진짜 내 엄마가 하는 말이 아니란다. 진짜 내 엄마는 지금 이 편지 안에, 이 글씨 안에 전부 담겨 있으니 이것만 기억해다오. 그리고 내게 마지막으로 해줄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인지 아니? 만약 내가 정말로 너를 힘들게 하는 짐이 되거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웃음을 잃고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게 되거든, 단 하루도 망설이지 말고 나를 좋은 곳으로 보내다오. 아마 나는 싫다고 집에 가자고 울고불고 떼를 쓰겠지. 하지만 그건 진짜 내 마음이 아니야. 내 진짜 마음은 내가 행복해지는 거란다. 그러니 나 때문에 더 이상 내 인생을 저당 잡히지 마라. 나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바닥 끝까지 추락하는 것 같았다. 엄마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이 길을 예비해 두었던 것이다. 내가 지난밤 내내 엄마를 버렸다고 자책하며 괴로워했던 그 선택은 사실 엄마가 내게 내려준 마지막 허락이자 간절한 부탁이었다. 편지의 마지막 문단이 눈에 들어왔다. 그 부분의 잉크는 유독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아마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이 마지막 문장을 썼을 것이다. 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돌아온 그날 밤 부디 발 뻗고 편히 잠을 자거라.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너만을 위한 깊은 잠을 자거라. 그것이 이 못난 어미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다. 내가 편히 자야 나도 그곳에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다. 약속해다오, 내 딸. 너는 내 평생의 가장 큰 자랑이자 내 삶의 이유였다. 그걸로 족하다. 그러니 이제는 제발 너의 삶을 살아라. 다시 피아노를 쳐도 좋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 실컷 수다를 떨어도 좋다. 매운 음식을 먹어도 좋고 보고 싶던 드라마를 밤새 봐도 좋다. 그렇게 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사랑한다, 내 딸 수연아. 영원히.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다. 툭. 편지지가 힘없이 내 손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어젯밤 내가 느꼈던 그 해방감, 낙지볶음을 먹으며 흘렸던 눈물, 뜨거운 욕조에서의 안락함,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맛본 깊은 잠. 그 모든 것이 나를 괴롭히던 죄책감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엄마가 내게 준 마지막 선물이자 가장 큰 효도였다. 나는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내 안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처음에는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그러다 이내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나는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막을 수 없었다. 엄마, 엄마, 흐어엉 엄마. 나는 낡은 작의 서랍장을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서러움과 감사함, 미안함과 안도감이 뒤엉킨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매달렸다. 지난 3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의 응어리가 그 눈물과 함께 터져나왔다. 장녀라는 책임감의 무게에 짓눌려 힘들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던 서름, 내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깊은 허탈감, 점점 변해가는 엄마를 보며 느꼈던 절망과 분노,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 깔려있던 엄마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나는 울고 또 울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이 마르고 더 이상 나올 소리조차 없을 때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창밖의 햇살은 어느새 방 안 깊숙이 들어와 따스한 온기를 전하고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편지지가 그 햇살을 받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기어가다시피 해 편지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낡고 희미한 글씨들을, 엄마의 사랑을 가슴에 품듯 소중하게 끌어안았다. 더 이상 죄책감은 없었다. 나를 올가매던 무거운 쇠사슬은 엄마의 사랑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따뜻하고 충만한 슬픔, 그리고 감사함이 채워졌다. 해방감은 더 이상 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엄마의 가장 깊고 위대한 사랑의 증명이었다. 어젯밤의 깊은 잠은 엄마를 버린 배신의 대가가 아니었다.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엄마가 내게 보내는 위로였고, 이제 너의 삶을 살라는 따뜻한 격려였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엄마가 나를 위해, 그리고 내가 엄마를 위해 선택한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었다. 나는 낡은 작의 서랍장을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서러움과 감사함, 미안함과 안도감이 뒤엉킨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매달렸다. 지난 3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의 응어리가 그 눈물과 함께 터져나왔다. 장녀라는 책임감의 무게에 짓눌려 힘들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던 서름, 내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깊은 허탈감, 점점 변해가는 엄마를 보며 느꼈던 절망과 분노,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 깔려있던 엄마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이 마르고 더 이상 나올 소리조차 없을 때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 노곤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어깨를 짓누르던 수십 년 묵은 돌덩이가 산산조각 나 사라져버린 기분이었다. 창밖의 햇살은 어느새 방 안 깊숙이 들어와 먼지 쌓인 가구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회색빛 절망으로 가득했던 이 방이 오늘은 엄마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소처럼 느껴졌다. 바닥에 떨어진 편지지가 그 햇살을 받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기어가다시피 해 편지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낡고 희미한 글씨들을, 엄마의 사랑을 가슴에 품듯 소중하게 끌어안았다. 더 이상 죄책감은 없었다. 나를 올가매던 무거운 쇠사슬은 엄마의 사랑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따뜻하고 충만한 슬픔, 그리고 사무치는 감사함이 채워졌다. 해방감은 더 이상 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엄마의 가장 깊고 위대한 사랑의 증명이었다. 어젯밤의 깊은 잠은 엄마를 버린 배신의 대가가 아니었다.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엄마가 내게 보내는 위로였고, 이제 너의 삶을 살라는 따뜻한 격려였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엄마가 나를 위해, 그리고 내가 엄마를 위해 선택한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었다.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남편이 얼굴을 내밀었다. 한참 동안이나 들려온 내 울음소리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된 모양이었다. 퉁퉁 부은 내 눈과 바닥에 널브러진 내 몰골을 보더니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당신 괜찮아? 왜 그래? 어머님 생각나서 그래? 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손에 꼭 쥔 편지지를 들어보였다.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방 안으로 들어와 내 옆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편지를 건넸다. 그는 내 눈치를 한번 살피고는 조심스럽게 편지지를 받아들고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무뚝뚝한 그의 얼굴 위로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안타까움,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침묵. 편지를 다 읽은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긴 한숨을 내쉬며 내 어깨를 투박한 손으로 감싸쥐었다. 장모님 다 알고 계셨구나. 당신 힘든 거 다 알고 계셨어. 그의 낮은 목소리에 물기가 어려 있었다. 나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다시 한 방울 떨어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엄마를 버렸다고, 내가 불효녀라고 어젯밤 내내 나 자신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 근데 이게 엄마가 내게 바란 효도였대. 내가 발 뻗고 자는 거 그게 효도였대.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내 어깨를 감싼 팔에 힘을 주었다. 수십 년의 결혼 생활 동안 우리가 나눈 그 어떤 다정한 말보다도 그 순간의 침묵과 투박한 손의 온기가 더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나의 고통뿐만 아니라 장모님의 깊은 사랑까지도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다. 이 길고 외로운 간병의 터널을 나 혼자 걸어온 것이 아니었음을 언제나 내 등 뒤에서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준 이 남자가 함께였음을 새삼 깨달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섰다. 나 엄마한테 가봐야겠어. 어제의 걸음과는 전혀 다른 발걸음이었다. 죄책감과 슬픔에 떠밀려 도망치듯 향했던 그곳이 아니었다. 이제는 감사함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온전한 내 의지로 향하는 길이었다. 남편은 내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녀와. 아니, 같이 가자. 내가 모셔다 줄게. 나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다. 거울 앞에 서자 퉁퉁 부은 눈과 푸석한 얼굴이 보였다. 어제의 내 모습이었다면 아마 한숨부터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화장대 서랍을 열어 먼지 쌓인 분첩을 꺼냈다. 가볍게 얼굴을 두드리고 빛바랜 립스틱을 아주 옅게 발랐다. 엄마가 내게 너의 삶을 살라고 했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일지도 몰랐다. 더 이상 초라하고 지친 간병인의 모습이 아닌 한 사람의 존엄한 딸 김수연의 모습으로 엄마를 뵙고 싶었다. 집을 나서기 전 나는 엄마 방의 자개 서랍장으로 다시가 편지를 고이 접어 비단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 주머니를 내 외투 가장 깊은 주머니에 넣었다. 엄마의 진심을 부적처럼 품고 가는 기분이었다.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 어제와 똑같은 길이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전혀 달랐다. 잿빛으로만 보이던 겨울 하늘은 더없이 파랗고 청명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봄을 준비하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빛나 보였다. 내 마음의 색이 바뀌니 세상의 색도 바뀌는 듯 했다. 남편은 라디오를 켰다. 마침 내가 젊은 시절 즐겨 듣던 오래된 팝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가만히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남편이 힐끔 나를 쳐다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늘봄 요양원의 자동문이 열렸다. 어제는 지옥의 문처럼 느껴졌던 그곳에서 오늘은 소독약 냄새 대신 희미한 점심 식사 냄새가 났다. 로비에서는 어르신 몇 분이 모여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고 간호사들은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어제는 차갑고 비인격적인 공간으로만 보였던 이곳이 오늘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보였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었다. 면회실을 거쳐 엄마가 계신 병동으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데 심장이 두근거렸다. 엄마를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까? 편지 이야기를 해야 할까? 아니, 엄마는 이미 기억하지 못하실 것이다. 그저 엄마의 마지막 진심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방식으로 엄마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되는 것이다. 엄마는 창가 쪽 휠체어에 앉아 계셨다.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엄마의 희끗희끗한 머리칼 위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멍하니 창밖 허공을 응시하는 옆모습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다. 어제는 그 모습에서 지독한 외로움과 슬픔을 보았지만 오늘 내 눈에는 그저 평온함만이 보였다. 수십 년간의 고된 삶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마침내 아무 생각 없이 쉴 수 있게 된 엄마의 얼굴. 나는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다가갔다. 내 발소리를 들었는지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텅 비어있던 초점 없는 눈동자.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그 눈빛과 마주쳤다. 이전 같았으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겠지만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엄마의 편지가 내 안에 단단한 갑옷이 되어주었다. 나는 엄마의 휠체어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눈높이를 맞췄다. 그리고 주름지고 마디가 굵어진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차갑고 메말라 있었지만 그 손은 분명 평생 나를 위해 물 마를 날 없었던 내 엄마의 손이었다. 엄마, 나왔어. 수연이.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아주 차분하고 다정했다.
엄마는 잠시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괜찮았다. 나는 더 이상 엄마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았다. 그저 내 사랑을 전하면 그만이었다. 날씨가 참 좋다, 엄마. 봄이 금방 오려나 봐. 오는 길에 보니까 목련 나뭇가지에 벌써 꽃눈이 맺혔더라. 나는 엄마의 손을 부드럽게 주무르며 조곤조곤 말을 이었다. 아까 점심은 뭐 드셨어? 맛있었어? 여기 밥은 입에 맞아? 불편한 건 없고? 엄마는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저 창밖에 이름 모를 새 한 마리를 눈으로 좁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엄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깊게 펜주름 하나하나에 내가 모르는 엄마의 세월이, 나를 키워낸 고단함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엄마의 손을 내 볼에 가만히 가져다 대었다. 거칠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오늘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고백했다. 엄마. 나직한 내 부름에 엄마의 시선이 아주 잠시 내게 머무는 듯 했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엄마가 내게 바란 것은 눈물이 아니라 미소일 테니까. 나 어제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푹 잤어.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엄마 덕분이야. 고마워, 엄마.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한 조각의 부채 의식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진심으로 감사했다. 나에게 그런 잠을 선물해준 엄마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엄마가 갑자기 나를 알아보며 눈물을 흘리는 일 따위는 없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가 있었다. 내 말에 혹은 내 미소에 혹은 내 손의 온기에 반응한 것일까? 텅 비어있던 엄마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바람결 같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내 볼에 닿아있던 엄마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까딱하고 움직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엄마의 기억 속에 내가 없어도 괜찮았다. 내 기억 속에 엄마가 선명하게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과 엄마가 남겨준 사랑의 증거가 내 안에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별은 더더욱 아니었다. 기억과 언어를 넘어 오직 온기와 체온만으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새로운 관계. 더 이상 희생과 부담이 아닌 그리움과 애틋함으로 서로를 보듬는 새로운 형태의 사랑. 그 사랑의 첫날이 바로 오늘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더 엄마 곁에 머물렀다. 엄마가 좋아하던 옛 노래를 흥얼거려 주기도 하고 내 어린 시절 이야기를 두서없이 늘어놓기도 했다. 엄마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나는 엄마가 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믿었다. 저녁 노을이 창가를 붉게 물들릴 무렵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나 이제 가볼게. 내일 또 올게. 맛있는 거 사서. 나는 엄마의 앙상한 어깨를 꼭 한번 안아드렸다. 품 안에 들어오는 엄마의 몸은 너무나 작고 가벼웠다. 나는 그 작은 등을 가만히 토닥였다. 엄마, 이제 걱정 마. 나 잘 살게. 엄마가 바란 대로 내 인생 아주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볼게. 그리고 매일 와서 엄마한테 자랑할게. 그러니 엄마도 여기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계셔야 해. 사랑해, 엄마.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엄마의 품에서 떨어졌다. 돌아설 때 엄마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엄마의 얼굴이 처음 내가 왔을 때보다 훨씬 더 평온해져 있다는 것을. 요양원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어제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가벼웠다. 주차장에서 나를 기다리던 남편이 내 얼굴을 보더니 물었다. 마음이 좀 편해졌어? 나는 대답 대신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 하나에 내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너머로 붉은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저 해가 지면 또 밤이 오고 내일 아침이면 새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나에게도 새로운 아침이 시작될 터였다. 어쩌면 나는 내일 아침 10년 넘게 뚜껑 한번 열어보지 않았던 거실의 피아노 앞에 앉게 될지도 모른다. 서툴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겠지만 분명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엄마가 내게 선물해준 새로운 삶이니까.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귓가에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사랑한다, 내 딸. 이제 너의 삶을 살아라. 수연 씨는 어머니의 편지 속에서 깊은 사랑과 새로운 시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어떻게 공감하셨나요? 따뜻한 댓글과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